믿기 힘든 사건이 터졌습니다. 영하 37도 모든 것이 얼어붙은 캐나다의 한 집. 그곳에서 낡은 주택 한 채가 유럽 최고 난방 기술을 압도하는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류라 생각했지만 제 측정 결과는 더 완벽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최고의 엔지니어가 파견됐습니다. 그는 비웃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바닥 전체가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숨을 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 20년간 걷지 못하시던 노인이 사흘 만에 일어나셨다는 것. 이 기적을 만든 이는 한국에서 온 사위 한 분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곧 보시게 됩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저는 루카스 바우만입니다. 독일 민헨 에너지 연구소에서 20년간 난방 시스템을 연구해왔죠. 유럽 전역의 건물 에너지 효율 규정을 만드는 데 참여했고, 제 논문은 국제학회에서 3차례나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경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동료들은 저를 유럽 난방 기술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죠. 그런 제가 지금 캐나다 에드먼턴 공항에 서 있습니다. 영하 37도. 숨을 쉴 때마다 폐가 얼어붙는 느낌이에요. 독일 북부도 춥지만 이건 차원이 다릅니다. 이런 극한 기후에서 난방 효율이 조금만 떨어져도 사람이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한 겁니다. 이 살인적인 추위 속에서 전화 한 통이 왔거든요. 20년 만에 따뜻하게 잔 노인이 있다고요. 기술 보고서라고 하기엔 너무 감성적이었습니다. 저는 데이터와 수치만 믿는 사람이에요. 감정이 끼어들 여지를 허락하지 않죠. 그런데 캐나다 에너지 규제청에서 직접 요청이 왔습니다. 독일에서 전문가를 보내달라고요. 뭔가 기존 시스템과 완전히 다른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들조차 이해할 수 없는 구조라고 했습니다. 누가 어떤 방식으로 그 집을 바꿨다는 건가요? 택시를 타고 1시간을 달렸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온통 얼음뿐이었어요. 이런 곳에서 사람이 산다는 게 신기할 정도였죠. 도착한 집은 겉보기엔 평범한 북미식 단층 주택이었어요. 외벽 단열재는 낡아 보였고 창문은 최소 30년은 된 구조였습니다. 이런 집이 에너지 효율에서 혁신을 이뤘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제 경험상 이런 낡은 집은 아무리 개선해도 한계가 명확하거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소리가 없었어요. 유럽식 난방이라면 보일러 작동음, 라디에이터에서 물이 흐르는 소리, 공기가 데워지면서 팽창하는 철판 소리가 들려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집은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대신 발밑에서 이상한 온기가 올라왔어요. 균일하고 부드러운 열이었죠.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가 숨을 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건 서구식 난방 시스템으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온도 분포였어요. 거실에 들어서자 한 노부인이 앉아 있었어요. 마거릿. 캐나다 규제청에서 보낸 보고서에 나온 그 사람이었죠. 그런데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화가 나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불편해하고 있었습니다. 눈빛에 거부감이 가득했죠. 그녀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이 집을 이렇게 만든 사람은 제 사위예요. 한국에서 온 사람이죠. 그 사람이 제 허락도 없이 집 전체를 뜯어 고쳤어요. 3주 동안 미친 사람처럼 일했어요. 밤낮 없이요.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갈등의 냄새가 진하게 났어요. 가족 간의 문제가 기술적 평가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게다가 한국인이라는 말에 저는 약간 의아했어요. 제가 아는 한국은 난방 기술에서 유럽보다 앞서 있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제 머릿속엔 다른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왜 한국인만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집 전체를 혼자서 뜯어 고친다는 발상 자체가 평범한 기술자의 생각은 아닙니다. 유럽에서라면 최소 5명의 전문가 팀이 투입되고 설계부터 시공까지 6개월은 걸리는 작업이에요.
건축 허가만 2달이 걸리죠. 그런데 한 사람이 3주 만에 해냈다는 겁니다. 말이 되나요? 더군다나 허가도 없이요. 저는 열화상 카메라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기묘한 집의 속살을 보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카메라를 켜기 전에 마거리 씨 다시 말했어요. 당신네 유럽 사람들은 이해 못할 거예요. 그 사람은 한국 방식으로 했거든요. 뭐라고 하더라? 온돌? 그런 거요. 온돌. 그 단어를 들은 순간 제 뇌리에 어렴풋한 기억이 스쳤습니다. 대학 시절 동양 건축사 수업에서 잠깐 들었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건 고대 기술 아니었나요? 박물관에나 있을 법한 낡은 방식이죠. 그런 게 21세기 캐나다 극한 기후에서 작동한다는 건 믿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장비를 바닥에 내려놓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감정은 배제하자. 오직 데이터만 믿자. 그러나 이 첫 번째 의문이 결국 저를 완전히 다른 결론으로 이끌게 될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바닥 아래엔 대체 무엇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런 기술을 만들어냈으면서도 세계에 제대로 알리지 않는 걸까요? 제가 20년간 유럽에서 연구하면서 한 번도 듣지 못한 기술이었습니다. 그게 더 이상했어요. 이 정도 효율이라면 국제학회에서 논문 하나쯤은 나왔어야 정상이거든요. 아니면 한국 사람들이 이 기술의 가치를 모르는 걸까요? 저는 마거릿을 보며 물었습니다. 그 온돌이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나도 몰라요. 그냥 바닥이 따뜻해진다는 것밖에는. 저는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제 직접 확인할 차례였죠. 하지만 이 다짐은 곧 무너지게 됩니다. 열화상 카메라를 켜는 순간 저는 화면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제가 20년간 본 그 어떤 난방 시스템과도 달랐어요. 유럽식 라디에이터는 열원 주변이 빨갛게 뜨겁고 멀어질수록 파랗게 식어요. 당연한 물리 법칙이죠. 그런데 이 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바닥 전체가 거의 동일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오차가 0.5도 이내였습니다. 이건 대규모 산업시설에서나 가능한 정밀도예요. 저는 화면을 확대해서 다시 봤습니다. 열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않고 균일하게 퍼져 있었어요. 마치 바닥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열원인 것처럼 보였죠. 그리고 신기한 건 무릎 높이까지 일정한 온도층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공기 난방은 천장부터 더워지는데 이 집은 정반대였어요. 마거릿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게 뭐가 대단한 건가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봤어요. 이건 서구 기술로는 불가능합니다. 이 정도 균일도를 만들려면 수백만 유로짜리 장비가 필요해요. 그런데 당신 사위는 혼자서 3주 만에 이걸 만들었다고요? 그녀는 표정을 굳히며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은 밤낮 없이 일했어요. 제 허락도 없이 바닥을 전부 뜯어냈죠. 제가 외출한 사이에요. 돌아왔을 때 집이 난장판이었어요. 목소리에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누가 자기 집을 허락도 없이 뜯어내겠습니까? 하지만 기술자로서는 다른 생각이 들었죠. 이 사람은 도대체 뭘 본 걸까요? 저는 주방으로 이동했습니다. 바닥을 걷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촉감이 달랐습니다. 유럽식 바닥 난방은 건조한 열을 내뿜거든요. 공기가 먼저 달궈지니까 습도가 낮아지죠. 그런데 이 바닥은 달랐어요. 촉촉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사람의 체온과 비슷한 온기였죠. 문득 벽 한쪽에 세워진 물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행 보조기. 낡았어요. 손잡이는 닳아 있었고 다리 부분엔 테이프가 두껍게 감겨 있었죠. 오래 사용한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직업적 직감으로 알았어요. 이 집은 단순한 리모델링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겨냥한 개조였어요. 저는 마거릿에게 물었습니다. 이 보행 보조기 오래 사용하신 건가요? 그녀는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어요.
20년 됐어요. 무릎이 안 좋아서요. 겨울엔 더 심해지죠. 20년.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저는 다시 열화상 카메라를 확인했어요. 무릎 높이의 온도층, 균일한 열분포, 촉촉한 온기.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설계한 거였어요. 한국인 사위. 그는 도대체 무엇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저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마거릿은 여전히 불편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아챘습니다. 그녀가 앉은 자세가 편안해 보였거든요. 20년간 무릎 통증을 앓은 사람이라면 보통 다리를 쭉 뻗거나 불편하게 구부리고 있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녀는 자연스럽게 앉아 있었습니다. 표면은 혼란스러웠지만 무언가 더 깊은 이유가 숨겨져 있었어요. 저는 장비를 챙기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다. 그런데 왜 유럽에선 이런 발상을 하지 못했을까요? 우리는 효율만 따졌지 사람의 몸은 고려하지 않았던 걸까요? 그 질문이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더 정밀한 장비를 가지고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확실하게 측정하고 싶었어요. 어제 본 것이 착시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했습니다. 독일에서 가져온 최신형 열분석기였죠. 이 장비는 온도뿐만 아니라 열의 이동 속도, 공기 중 습도, 표면 방사율까지 측정할 수 있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첫째, 이 열은 기계가 내뿜는 열이 아니었어요. 그래프를 보는 순간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일반적인 난방 시스템은 열원에서 열이 방출되면서 급격한 온도 변화를 만들어요. 파형이 뾰족하게 튀어요. 그런데 이 집의 그래프는 완만한 곡선이었습니다. 마치 파도처럼 천천히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왔어요. 바닥 아래에 열 저장층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뜨거운 물이 흐르는 구조가 아니었어요. 바닥 전체가 서서히 데워졌다가 천천히 식는 구조였습니다. 열이 공간이 아닌 시간에 저장되는 방식이었죠. 유럽 난방공학에서는 거의 연구조차 하지 않는 개념이에요. 둘째, 바닥 표면의 온도 차가 0.3도 이내였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독일 최고 기술로 만든 병원 수술실도 0.5도 오차는 나거든요. 그런데 이 낡은 단층 주택에서 0.3도라니요. 저는 장비 고장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3번을 재측정해도 결과는 같았어요. 저는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20년 경력에서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제가 알던 물리 법칙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법칙을 적용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유럽은 공기를 데우는 데 집중했고 한국은 사람을 데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 차이가 결과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마거릿에게 물었습니다. 집에 들어온 첫날 혹시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셨나요? 그녀는 답 대신 눈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봤어요. 미묘한 표정 변화가 있었습니다. 뭔가 체감한 게 분명했어요. 다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았죠. 한국 전통 난방 기술, 사람 중심의 열구조, 온돌.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조합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 교과서에서 본 내용을 떠올렸어요. 고구려 시대부터 이어진 기술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땐 그냥 고대 문명의 흥미로운 유산 정도로만 생각했죠. 설마 그게 21세기 최첨단 기술을 능가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어요. 틀림없었습니다. 이 난방 방식은 서구 기술보다 최소 30년은 앞서 있었어요. 아니, 어쩌면 우리가 30년 동안 잘못된 방향으로 간 건지도 모르죠. 그런데 경이로움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어요. 사위가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쯤 보이는 남자였어요. 키는 크지 않았지만 단단해 보였습니다. 눈빛은 조용했지만 확고했죠. 그는 제 장비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준비했습니다.
이제 직접 물어볼 차례였어요. 이 온돌이라는 게 정확히 무엇인지, 어떻게 만든 건지, 그리고 왜 이런 방식을 선택했는지 말이죠. 하지만 제 안에서 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질투였을까요? 아니면 자존심이었을까요? 20년간 유럽 최고라고 자부했던 제가 한국인 한 명의 기술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측정 결과가 어떻던가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놀랍습니다. 이렇게 정밀한 온도 제어는 처음 봤어요.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자랑스러움이 아니었어요. 안도에 가까웠죠.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계산이었죠. 이제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사위는 말없이 도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아들고 펼쳤어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아마추어가 그린 게 아니었어요. 섬세했습니다. 단열층, 배관층, 열확산층, 마감층까지 구조가 유럽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짜여 있었어요. 거의 전통 온돌과 현대 기술의 혼합체였죠. 하지만 저는 전문가였습니다. 감탄하기 전에 위험성부터 따져야 했어요. 도면을 보면 볼수록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방식은 캐나다 건축 규정에 맞지 않았어요. 배관 간격이 너무 좁았고 단열재 두께는 규정보다 얇았습니다. 열팽 착률 차이도 고려되지 않은 것 같았어요. 겨울철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는 이곳에서 이런 구조는 재앙이 될 수 있었죠. 저는 도면을 책상에 내려놓으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 방식이 캐나다 규정에 맞는지 물었어요. 습기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는지, 열 충격은 계산했는지, 팽창률 차이로 인한 균열은 예방했는지 따졌습니다. 제 비판은 매섭게 쏟아졌어요.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대답했어요. 장모님이 20년 동안 무릎 통증을 앓았다고 했습니다. 겨울이면 더 심했다고요. 저는 그 말에 짜증이 났습니다. 감정 때문에 위험을 감수한 거냐고 따져 물었어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게 건축 안전을 무시할 이유가 되느냐고 했죠. 만약 이 구조가 무너지면 어쩔 거냐고, 습기가 차서 곰팡이가 생기면 그 책임을 질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어요. 20년간 유럽에서 쌓아온 제 경험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무모한 실험은 용납할 수 없다고요.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안전이 먼저라고 했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지 않고 혼자 진행한 것 자체가 오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어요. 감정 때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결과를 보고 판단했다고 말했죠. 이 바닥 구조가 장모님 무릎에 가장 적합한 방식이었다고 했습니다. 3주 동안 매일 온도를 측정했고 습도를 기록했고 장모님의 통증 패턴을 분석했다고 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도면을 다시 집어들었어요. 자세히 보니 구석구석에 손으로 쓴 숫자들이 가득했습니다. 날짜, 시간, 온도, 습도. 심지어 장모님이 걸은 거리와 통증 정도까지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도면이 아니었습니다. 관찰 일지였죠. 제 안에서 뭔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다시 공격했습니다. 관찰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했죠. 구조 계산은 했느냐, 하중 분석은 어떻게 했느냐, 재료의 열전도율은 확인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이런 복잡한 계산을 할 수 있느냐고 따졌어요. 그는 노트 한 권을 더 꺼냈습니다. 펼쳐보니 빽빽한 계산식이 적혀 있었어요. 열전도 방정식, 유체역학 공식, 재료 물성표. 제가 대학에서 배운 것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니, 어떤 건 제가 모르는 한국식 계산법도 섞여 있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추어가 아니었어요.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규정을 어긴 게 정당화되는 건 아니었죠. 저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만약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책임지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생기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3주 동안 검증했기 때문이라고요. 그 순간 저는 갈등을 느꼈습니다. 기술적 모험이라는 제 판단과 사람을 위한 설계라는 그의 확신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났어요. 저는 유럽식 안전 기준을 대표하고 있었고, 그는 한국식 실용주의를 대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거리 씨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자기는 여전히 사위가 제멋대로 한 게 화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인정해야겠다고 했죠. 어제부터 무릎이 덜 아프다고요. 저는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분노와 놀라움, 그리고 약간의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장비를 챙기며 생각했습니다. 이 논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확신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저는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일찍 도착했어요. 거실에 들어서자 마거리 씨 혼자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보행 보조기 없이요. 그녀는 천천히 일어서더니 부엌으로 걸어갔어요. 걸음걸이가 달랐습니다. 불과 사흘 전만 해도 절뚝거렸는데 지금은 거의 정상이었죠. 저는 열화상 카메라를 다시 켰습니다. 열이 가장 안정적으로 형성되는 지점이 정확히 무릎 관절 높이였어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배관 간격, 열 확산층의 두께, 단열 구조가 모두 관절 회복에 최적화된 온도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건 의학적 지식 없이는 불가능한 설계였습니다. 마거리 씨 저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무릎이 덜 아프다고요. 아침에 일어날 때 예전처럼 30분씩 준비 안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엔 여전히 불만이 섞여 있었지만 안도감도 느껴졌어요. 사위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는 3주 동안 장모님의 통증 패턴을 기록했다고 다시 강조했어요. 아침 6시에 가장 심했고 오후 2시쯤 조금 나아졌다고 했습니다. 추운 날엔 통증이 2배로 심해졌고 습한 날엔 관절이 붓는다고 했죠. 그래서 바닥 온도를 체온과 비슷한 섭씨 36도로 맞췄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가 내민 노트를 받아들었습니다. 페이지마다 날짜와 시간, 장모님의 통증 정도가 숫자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10점 만점 기준이었습니다. 공사 전엔 평균 7점에서 8점이었어요. 공사 후 첫 주는 6점, 둘째 주는 4점, 그리고 지금은 2점에서 3점 사이였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기술적 모험이라 단정했던 게 사실은 정밀한 관찰의 결과였던 거예요. 제가 20년간 유럽에서 배운 건 건물의 효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한국인이 본 건 사람의 고통이었어요. 저는 데이터를 믿는다고 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데이터를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도면을 다시 펼쳤습니다. 이제야 보였어요. 단열재 두께가 규정보다 얇은 게 아니라 열전도율이 높은 재료를 선택한 거였습니다. 배관 간격이 좁은 게 아니라 열 분포를 더 균일하게 만들기 위한 설계였어요. 제가 문제라고 지적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의도된 선택이었습니다. 마거리 씨 바닥에 손을 대며 말했습니다. 여전히 사위가 제멋대로 한 게 화난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 온기는 참 이상하다고 했죠. 20년 만에 처음으로 겨울이 무섭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분석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틀렸던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안전 기준과 규정만 따졌지 왜 그 사람이 위험을 감수했는지는 보지 못했어요. 유럽식 사고방식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사위는 여전히 조용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엔 확신이 가득했어요. 자신이 한 일이 옳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장비를 내려놓으며 인정했습니다. 제 판단이 성급했다고요. 사람을 향한 기술은 제가 아는 계산을 넘어서는 거였어요. 한국의 온돌은 단순한 난방 방식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두는 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철학 앞에서 유럽의 규정은 무력했습니다. 결정적 순간은 예상치 못한 시간에 찾아왔습니다. 새벽 4시 저는 잠에서 깼어요. 호텔방에서 뒤척이다가 측정값을 다시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마거릿의 집으로 조용히 들어갔어요. 불을 켜지 않고 거실로 향했죠. 그런데 마거릿이 혼자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명을 켜지 않은 채 조용히 발을 바닥 위에 올리고 있었어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만이 그녀를 비추고 있었죠. 그리고 아주 작은 하지만 분명한 미소가 입가에 번져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 순간 제가 측정했던 모든 데이터가 떠올랐어요. 서구 난방은 공기를 데웁니다. 빠르고 효율적이죠. 하지만 한국식 온돌은 사람을 데워요. 천천히 그리고 깊숙이 말이죠. 공학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방식이었어요. 마거릿이 눈을 뜨고 저를 봤습니다. 그녀는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겨울 새벽이 두렵지 않다고 했죠. 예전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게 전쟁이었다고 했습니다. 차가운 바닥이 무릎을 찌르는 것 같았다고요. 저는 그제야 이 난방 구조의 진짜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온돌은 단순히 편안함을 주는 기술이 아니었어요. 인간을 중심에 두는 철학이었습니다. 유럽은 건물을 먼저 생각하고 사람을 나중에 고려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건물을 그에 맞춰 설계했죠. 그 차이가 20년간의 고통과 새벽의 미소를 나눴던 겁니다. 마거릿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위가 왜 그렇게 미친 듯이 일했는지 이제 알 것 같다고 했어요. 자기 허락도 안 받고 집을 뜯어낸 게 여전히 화나지만 그 사람이 뭘 보고 있었는지는 이해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기 고통을 보고 있었던 거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규정과 안전만 보고 있었어요. 정작 가장 중요한 건 보지 못했죠. 한 노인의 20년 고통, 겨울마다 찾아오는 공포, 매일 아침 전쟁 같은 기상. 사위는 그걸 봤고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술의 완성은 효율이 아니라 공감이라는 걸요. 한국의 열은 바닥에서 시작하지만 결국 사람의 마음에 닿습니다. 제가 20년간 놓치고 있던 게 바로 그거였어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제 사위를 용서할 수 있겠냐고요. 마거릿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전부였죠. 저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유럽 난방 기술은 분명 훌륭합니다. 하지만 한국 온돌은 훌륭함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어요. 존중이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삶에 대한, 고통에 대한 존중. 저는 그 존중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이 얼어붙은 북극의 새벽이 한 노인을 녹이고 있었고 그 온기가 유럽에서 온 엔지니어의 편견까지 녹이고 있었습니다. 이틀 전 제가 보았던 보행 보조기가 이제 벽구석에 밀려 있었습니다. 낡은 손잡이, 두껍게 감긴 테이프, 마모된 다리. 그건 단순한 의료 장비가 아니었어요. 마거릿의 20년을 상징하는 고통의 기록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것에 의지해서 일어났고 매 걸음마다 그것 없이는 움직일 수 없었죠. 그런데 오늘 아침 마거릿은 그것 없이 걸었습니다. 저는 열화상 카메라로 다시 한번 측정했어요. 무릎과 허리의 하중이 가장 적게 느껴지는 완만한 온도층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섭씨 36도. 인간의 체온과 정확히 같은 온도였죠. 이 온기가 관절의 염증을 줄이고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유럽에서 배운 난방공학엔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우리는 실내 온도를 섭씨 20도로 맞추라고 배웠습니다.
에너지 효율이 가장 좋은 온도니까요. 하지만 그게 사람에게 가장 좋은 온도는 아니었던 겁니다. 특히 관절염을 앓는 노인에게는 말이죠. 저는 제 일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열은 물리 법칙을 따른다. 그러나 온기는 인간의 의지를 따른다. 사위의 무모해 보였던 결심, 한국식 철학, 그리고 마거릿의 미묘한 변화.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던진 질문들이 이제 하나의 답으로 수렴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한국인만 이런 짓을 하는가? 그건 짓이 아니었어요. 전통이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사람 중심의 사고방식이었죠. 유럽이 산업혁명으로 효율을 추구할 때 한국은 여전히 사람의 체온을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마거릿이 보행 보조기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날을 물었습니다. 그녀는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했어요. 어느새 필요 없어졌다고 했죠. 아침에 일어나서 습관적으로 손을 뻗었는데 필요 없더라는 겁니다. 무릎이 말을 듣더라고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비판했던 모든 것들이 실은 정확한 계산이었어요. 캐나다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했던 배관 간격, 너무 얇다고 했던 단열재, 위험하다고 했던 열확산층. 모두 마거릿의 무릎을 위한 설계였습니다. 사위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온돌은 효율이 아니라 존재를 위한 기술이라고 했어요. 빨리 데우는 게 목표가 아니라 오래 머물게 하는 게 목표라고 했죠. 열이 아니라 온기를 만드는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이해했어요. 유럽은 공간을 정복했지만 한국은 시간을 품었습니다. 우리는 빠르게 덮이고 빠르게 식히는 기술을 발전시켰어요. 하지만 한국은 천천히 데우고 오래 유지하는 지혜를 지켜왔죠. 보행 보조기가 구석에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역사가 됐어요. 마거릿의 고통이 역사가 되고 새로운 일상이 시작된 겁니다. 한국의 온기가 캐나다의 겨울을 이겼고 전통이 현대를 가르쳤습니다. 저는 장비를 정리하며 다짐했습니다. 독일로 돌아가면 이 경험을 공유하겠다고요. 유럽 난방 학회에 온돌의 원리를 소개하겠다고 했죠. 효율만이 답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위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한국에 한번 오라고 했어요. 진짜 온도를 보여주겠다고요.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독일로 돌아가기 전날 밤 저는 사위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에게 물었어요. 당신의 방식은 서구 기준에서 위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배웠다고 말했죠. 사람을 위한 설계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마거릿은 제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술은 차가워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따뜻할 수도 있다는 걸 이제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어요. 온기가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독일 에너지 연구소에 보낼 제안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저온 분포형 난방 시스템 연구팀을 만들자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의 온돌 원리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난방 방식이었죠. 북유럽, 캐나다, 알래스카, 시베리아. 혹한의 지역에 필요한 기술은 이미 한국에 있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철학을 제대로 보지 못했을 뿐이었어요. 유럽은 한국을 기술 후진국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친 게 있었어요. 기술의 방향성이었죠. 우리는 건물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데 집중했고 한국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저는 제안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온돌은 단순한 난방 기술이 아니다. 인간 존중의 구현이다. 서구공학이 공간의 온도를 제어하는 동안 한국공학은 시간의 온기를 저장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건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다. 창밖으로 대서양이 보였습니다. 저는 오늘도 그 새벽의 장면을 떠올렸어요. 조용한 집, 따뜻한 바닥, 그리고 20년 고통에서 벗어난 노부인의 미소. 보행 보조기가 구석으로 밀려난 순간 그 장면들이 제 결심을 굳혀주었습니다.
6개월 뒤 저는 뮌헨 연구소에 온돌 연구팀을 만들었습니다. 유럽 각국에서 난방 전문가들이 모여들었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죠. 고대 기술이 뭐가 대단하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보여주자 모두 입을 다물었어요. 에너지 효율은 유럽식보다 낮았지만 체감 온도는 월등히 높았습니다. 우리는 프로젝트명을 정했습니다. 따뜻한 바닥 프로젝트. 독일어로는 딱딱하게 들렸지만 한국어로는 아름다웠어요. 온돌. 그 두 글자 안에 수천 년의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약속대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사위가 서울의 전통 한옥으로 안내했어요. 수백 년 된 집이었죠. 바닥에 손을 대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게 원조구나. 캐나다에서 본 건 현대화된 버전이었고 이게 진짜였어요. 그 집 주인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도 이 바닥에서 태어나고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온돌은 우리 삶 자체라고 했죠. 추위를 이기는 기술이 아니라 함께 사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온돌은 기술이 아니라 문화였어요. 가족이 모여 앉는 방식, 아이가 자라는 환경, 노인이 편안히 쉬는 공간. 모든 게 그 따뜻한 바닥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유럽이 의자와 침대로 공간을 나눴다면 한국은 온돌로 가족을 모았어요. 지금 제 연구실엔 한국 국기가 걸려 있습니다. 동료들이 물어봐요. 왜 한국 국기냐고요? 저는 대답합니다. 존경의 표시라고요. 기술 선진국이 배워야 할 나라라고 말하죠. 한국의 열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존중이었습니다. 저는 그 존중을 배웠고 이제 유럽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영하 37도의 캐나다에서 시작된 제 변화가 이제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마거릿은 지금도 그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보행 보조기는 창고에 보관됐고 그녀는 매일 아침 따뜻한 바닥에서 일어납니다. 겨울이 더 이상 두렵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압니다. 진짜 기술은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는 거라는 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욱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